재미로 있는 나당연합군이 아닌 백제 외 연합군이 삼국을 통일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 제1부 대백제 야마토 연방 다바이지다허 聯邦약 663년 1100년 백강에서의 승리는 백제와 외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단순한 동맹을 넘어 하나의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로 발전하는 대백제 야마토 연방의 시대가 열렸다. 이 시기는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재편하는 역동적인 과정이었다. 제한장 새로운 왕국의 주조 통합과 통치. 연합군의 승리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 전체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군사적 정복과 정치적 통합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공합과 안정화. 백제 부흥군은 왜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해 없고 패주하는 신라군을 추격하였수도 금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 남부의 잔존 세력까지 흡수하며 사만의 실질적인 통일을 완수한다. 시영복민, 특히 신라와 고구려 귀족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백제는 고도로 발달한 자국의 관료제를 활용한 포용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통일신라가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차별했던 정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충성을 맹세한 신라 및 고구려의 유력 귀족들은 백제의 심유관 등제에 편입되어 비록 초기에는 하위직에 머물렀을지라도 체제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이를 통해 연방은 장기적인 반란의 불씨를 끄고 통합의 기반을 다졌다. 수도 사비스비의 위상. 수호는 백제 최후의 녹지였던 사비연대 부여에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욱 확장되었을 것이다. 트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금강을 낀 천혜의 방어 조건과 부소산 성 및 나성 러천의 이중 방어 체계, 그리고 격자형 도로망을 갖춘 계획도시였다. 통일제국의 수도로서 사비는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며 연방 전체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독특한 이중 통치 체제. 새로운 국가의 핵심은 백제와 외의 관계를 공식화한 독특한 통치 구조에 있었다. 이는 일방적인 정복이나 합병이 아닌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킨 이중 통치 체제 듀오팔러지 시스템 혹은 연방 커먼웰스의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백제는 외왕을 후왕허왕, 즉 제후왕으로 대우했으며 백제 왕자를 외에 보내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선진 문물을 전수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한반도의 백제 군주는 대백제 야마토 연방, 황제다 바이지다허 聯邦황디와 같은 최상위 칭호를 가지며 연방 전체의 주권을 상징한다. 한편 일본 열도 야마토 군주는 해동왕 하해동왕 혹은 야마토 국왕으로서 내정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대신 백제 황제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 관계는 왕실 간의 지속적인 통혼과 왕자들의 교환 유학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으며 야마토의 왕족과 귀족들은 연방의 수도 사비에서 선진 학문과 통치술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통치 구조의 확대. 통일된 한반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백제의 성숙한 행정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앙정부 국정을 총괄하는 육좌평료조 빈과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2부부 중앙관제가 영토 확장에 맞춰 그 규모와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귀족 세력의 대표들이 모여 재상을 선출하고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던 정사회의정실 예회의는 군주권과 귀족권의 균형을 낮추는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계속 기능했다. 지방통치 지방통치는 행정과 군사가 결합된 오방우방 체제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했다. 각 방방의 장관인 방령방링은 해당 지역의 행정 책임자이자 군사지휘관으로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유사시 병력을 즉각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효율적인 지방통제 시스템은 광대한 영토를 안정되고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제도장 아스카사비 문화권 공동의 황금기. 백제외 연합군의 승리는 정치적 통합을 넘어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으로 묶는 기폭제가 되었다. 기존의 아스카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백제 문화는 이제 일방적인 전파를 넘어 양 지역이 공유하는 아스카사비 문화권이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문화를 창조했다. 문화적 융합의 가속화. 역사적으로도 일본에서는 구다라나이 바이지데와나이, 백제 것이 아니면 하찬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백제 문화에 대한 선망이 깊었다. 연방 체제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수도 사비는 연방 전체의 문화적 중심지, 즉 메트로폴이 되었고 야마토의 귀족과 지식인들은 사비의 최신 유행을 따른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백제의 세련된 공예품, 건축 양식, 복식, 예법 등이 야마토로 끊임없이 유입되었고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양 지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토대가 되었다. 통일된 미학의 시대. 백제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는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지 알보러 활보치는 미학적 가치는 연방 전체의 예술과 건축, 궁중 생활의 표준이 되었다. 정림사지 5층 컵탑에서 보이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성과 비례는 야마토의 사찰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포르지바 롱스와 같은 기존 건축물을 뛰어넘는 통일된 양식의 건축물들이 열도 전역에 세워졌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술을 넘어
두 지역이 동일한 미적 세계관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방 불교의 성립. 백제 불교는 연방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인도에서 직접 율장변유상을 가져온 겸이 체니 법사를 통해 발전한 계율제 르레율제 두심의 학풍과 성왕성왕 시기부터 강조된 법화경과 화징 신앙이 연방의 공식적인 불교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또 사비는 불교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 수많은 학생과 경전을 야마토로 파견했으며 이인 양 지역을 잇는 강력한 사상적 유대를 형성했다. 이 통일된 종교 체계는 연방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했다. 언어와 문자. 행정과 고급 문화의 영역에서는 백제의 언어고대 한국어의 한 갈래라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야마토의 지배 계층은 자연스럽게 백제어를 습득하여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왕인 마을렌 박사와 같은 백제 학자들의 의에 전수된 한자 한즈와 유화, 경전은 연방 전체의 공식적인 행정 및 학술 문자로 표준화되었다. 이는 통일된 지식 체계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훗날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제3장 북방 문제와 세력 균형. 백제 야마토 연방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당나라와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북방에 새롭게 등장한 바레버 하이와의 대립은 이 시기 연방의 대외 정책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상처 입은 강대국, 당과의 관계. 백강에서의 패배와 서쪽, 토번과의 소모전 후 국력이 약화된 당나라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양국의 관계는 조공책공으로 규정되는 상하 관계가 아닌 긴장감 속에서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중화 질서의 균열을 내는 중대한 변화였다. 연방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며 당을 견제했고, 당은 연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에 집중하는 실리적인 외교 노선을 택했다. 새로운 남북 대결 연방 대발해.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이 만주 지역에 세운 발해는 연방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자 경쟁 상대가 되었다. 역사상의 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두 세력의 대치가 시작된 것이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 대부분을 차지한 대륙 세력으로 강력한 기마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백제 야마토 연방은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해양 세력으로서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했다. 이 새로운 남북 대결 구도는 동아시아의 외교 지형을 재편했다. 발해는 남쪽의 거대한 연방을 견제하기 위해 당나라나 북방의 유목 민족과 연대를 모색했을 것이다. 반대로 연방은 강력한 해군력을 이용해 발해의 해상 진출을 차단하고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발해를 압박했다. 약 200년간 이어진 연방과 발해의 대립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방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세력권, 즉 천하를 구축하게 되었다. 제2부 교역, 갈등, 그리고 변혁의 시대 약 1101년 1700년 대백제 야마토 연방은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찾은 뒤 동아시아 최대의 해상 제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외부의 거대한 위협과 내부의 권력 구조 변화는 연방의 존립 자체를 시험하는 거대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이 시기는 상업적 번영과 격렬한 내외부적 갈등을 통해 연방이 질적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었다. 제한장 해상 무역 제국. 한반도와 일본 열도라는 두 개의 거대한 경제권을 아우른 연방은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패권을 장악했다. 연방의 경제적 번영은 새로운 사회 계층을 탄생시켰고, 이는 기존의 정치 질서에 미묘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 연방의 수도 사비 인근에 위치한 병란도 비란도는 역사상의 고려 시대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했다. 이곳은 중국의 송송, 북방의 거란 지단과 일류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멀리 아라비아, 타인들까지 모여든 동아시아 물류의 허브가 되었다. 연방의 함대는 이 교역물을 보호하며 막대한 통행세와 중개 무역 이익을 거두었고, 이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교역품과 경제력. 연방은 다양한 특산품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한반도에서는 백제의 전통을 이은 우한 도자기, 질 좋은 모시마부와 종이, 그리고 약효가 뛰어난 인삼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일본 열도에서는 풍부한 해산물과 은인, 유황료황 등이 생산되어 교역의 한 축을 담당했다. 질은 송나라의 비단, 서적, 약재와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져온 향료, 수은, 상아 등과 활발하게 교환되었다. 이러한 경제력은 연방이 군사적, 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 해상 무역의 번성은 새로운 사회 계층의 등장을 촉진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한 거상주시장들과 강력한 함대를 지휘하는 해군 명문가들이 그들이다. 이들의 부와 권력은 전통적인 귀족처럼 토지공변 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업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이 신흥 상업 엘리트들은 점차 중앙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며 토지를 기반으로 한 구 귀족 세력과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연방의 경제 구조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토지 기반 경제와 열도의 역동적인 해상
무역 경제가 결합된 독특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했다. 제두장 몽골과 여진의 폭풍불의 시련. 13세기 아시아 대륙을 휩쓴 몽골의 침략은 연방에게 전례 없는 시련이었다. 이후 이어진 여진의 만주족의 부상 역시 연방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이 거대한 외부의 충격은 연방의 이중 통치 체제를 시험대에 올렸고, 그 결과 연방 내부의 권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통합된 방어 체계. 몽골이 침략했을 때 그들은 분열된 고려와 일본이 아닌 통일된 백제 야마토 연방이라는 거대한 단일 상대를 마주해야 했다. 몽골의 침략은 육로와 해로 양쪽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며, 연방은 이중 구조의 이점을 살려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했다. 격할 분담과 공동 방어. 한반도에 위치한 대백제 본토는 역사상의 고려처럼 몽골 기마군단의 파괴적인 지상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방파제 역할을 했다. 수십 년에 걸친 항전으로 국토는 피폐해졌지만 몽골의 완전한 정복을 저지하며 끈질기게 버텼다. 한편 바다로 보호받는 야마토는 연방의 막강한 해군력을 총동원하여 재해권을 사수했다. 야마토 함대는 몽골의 해상 보급로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대규모 상륙을 시도하는 몽골 함대를 경멸함으로써 열도가 직접적인 전쟁의 참화를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육지와 바다에서의 역할 분담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불가능했을 연방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권력 균형의 변화. 연방은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다. 특히 수십 년간 전쟁터가 된 한반도 본토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파탄을 겪었다. 반면 야마토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오히려 전쟁 과정에서 연방의 생존에 필수적인 해군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그 위상이 급격히 상승했다. 전쟁이 끝난 후 피폐해진 본토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야마토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백제 우위의 연방 구조에 균열을 가져왔다. 야마토는 더 이상 연방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연방의 안보에 있어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여를 했음을 내세우며 연방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연방의 군사 체계는 양 지역의 군대가 통합된 연방군 체제로 재편되었고, 특히 해군의 주도권은 실질적으로 야마토 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권력 이동은 즉각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진 않았지만 수세기 후 연방을 뒤흔들 거대한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제세장 대동방전쟁 다동방전쟁, 또 다른 임진왜란 약 1550년-1600년. 16세기 일본 열도에서는 역사상의 센고쿠 시대장고 시대와 유사한 통일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 전쟁의 귀결은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외부로의 침략이 아닌 연방 내부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거대한 내전, 즉 대동방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야마토의 통일과 새로운 야망. 좋아하는 다이묘다 민들이 할거하던 야마토는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강력한 통일 영웅의 등장으로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다. 역사에서 히데요시는 통일된 군사력을 외부, 즉 조선과 명나라를 올렸다. 그러나 이 대한 역사에서 대륙은 정복해야 할 뇌세가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연방의 상위 파트너였다. 수세기 동안 연방의 주니어 파트너에 머물렀던 야마토의 새로운 통치자는 이제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지위를 원했다. 그들의 야망은 대륙 정복이 아니라 연방의 중심이 사비로 옮겨가 백제 황제를 대신하여 연방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연방 내전의 발발. 야마토의 통일 군주가 황제의 칭호를 요구하며 군대를 한반도로 진격시키자 연방은 사상 최악의 내전에 휩싸인다. 이 대동방전쟁은 역사상의 임진왜란과 그 규모나 참혹함에서 유사했지만 본질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연방 내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형제간의 싸움이었다. 한반도의 백제군은 견고한 성곽과 우수한 중보병, 그리고 강력한 화포 기술을 바탕으로 방어에 나섰다. 반면 야마토군은 오랜 내전으로 단련된 정예 병력과 조총과 같은 신무기, 그리고 무엇보다 연방 해군을 장악한 압도적인 해상 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야마토 해군은 한반도 전 해안에 자유롭게 병력을 상륙시키며 백제군을 교란했고, 전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 없이 수년간 지속되는 소모전으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타협과 권력 재분배.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만을 남긴 채 교착 상태에 빠진다.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양측 지도부는 마침내 대타협 더 그레이트 컴프로미스를 통해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 타협의 결과 연방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백제 황제는 연방의 상징적인 수장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상당 부분 야마토와 공유하게 된다. 야마토의 군주는 부제푸디 혹은 동방대왕과 같은 격상된 칭호를 얻고 연방의 군사 및 외교 정책에 대한 동등한 결정권을 확보한다. 연방은 붕괴 직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전쟁의 상처와 새로운 권력 구조는 훗날 서구 세력의 도래에 맞서는 연방의 대응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3부 제국 연방과 제국의 시대 약 1701년 1945년 18세기 이후 백제 야마토 연방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권력 균형을 이룬 채 근대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 소구 제국주의의 물결 앞에서 연방은 굴복하거나 종속되는 대신 스스로를 변혁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제국을 거듭나는 길을 선택했다. 이 시기는 연방이 백제 야마토 제국 연방 Imperial Federation of Beij and Yamato IFBY로 재탄생하여 세계사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과정이었다. 제한장 서구의 물결과 이중의 근대화. 15세기 중반 서구 열강의 함대가 동아시아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쇠락한 조선과 고립된 일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력한 해군과 통일된 정치 체제를 갖춘 백제 야마토 연방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강자의 협상, 강요가 아닌 선택. 미국의 페리 제독과 같은 서구의 사절단은 포함 외교 파워제모아이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항을 강요하기 어려웠다. 연방은 서구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연방의 지도자들은 서구와의 교류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생존을 위한 수동적 개항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동적 개방을 선택했다. 항구는 연방의 통제하에 단계적으로 개방되었고 관세 자주권과 사법권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인 역사상의 강화도 조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출발점이었다. 광무 메이지 광우 민질 개혁. 연방의 근대화는 역사상의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일본 메이지 유신이 결합된 형태의 이중 개혁으로 추진되었다. 인 연방의 두 축인 백제와 야마토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야마토의 산업 및 군사혁명. 강력한 해상 전통과 상업적 역동성을 진 야마토는 해군력 증강과 중공업 육성을 주도했다. 거대한 조선소와 제철소가 건설되고 서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연방의 군사 및 산업 근대화를 이끌었다. 인 메이지 유신의 부국강병 후보 장빈 정책과 유사한 경로였다. 백제의 행정 및 제도 개혁 깊은 관료제 전통과 학문적 기반을 갖춘 백제는 법률, 행정, 교육 시스템의 근대화를 담당했다. 대규모 유학생과 사절단을 서구에 파견하여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 길 연방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수도 사비에는 근대적 대학과 연구 기관이 설립되어 인재 양성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이원적 개혁 그대로는 양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장 백제 야마토 제국 연방 IFBY. 근대화의 성공은 연방의 정치 체제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 외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부의 복잡한 구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느슨한 연방은 보다 강력한 중앙 권력을 지닌 백제 야마토 제국 연방 IFBY로 재편되었다. 헌법 제정과 연방 구조. 서구의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한 성문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백제 황제를 국가의 상징적, 실질적 수장으로 하는 입헌군주제와 연방제를 명시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연방 재정과 같은 핵심 권한을 가졌고 수도는 여전히 사비에 두었다. 입법부는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 민의를 반영했고 상원은 백제와 야마토 양대 자치정부에서 동수의 대표를 파견하여 지역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었다. 야마토는 독자적인 의회와 내락을 지닌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며 야마토 국왕의 지위도 헌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동아시아의 대영제국 IFBY는 근대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부상했다. 동방의 대영제국으로 불리게 된 IFBY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력과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했다. 이 힘을 바탕으로 IFBY는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자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철학하는 청나라로부터 타이완과 만주 일부의 이권을 획득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고서 지역의 식민지나 보호령을 건설하며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장했다. 제3장 세계대전과 태평양의 질서. 20세기 초 세계를 휩쓴 두 차례의 대전은 IFBY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IFBY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쟁에 개입하며 전후 세계 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 IFBY의 팽창주의는 동아시아의 해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기은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하고 백제 야마토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역사상 일본이 내세웠던 대동아 공영권과 유사했으나 IFBY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 덕분에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제1차 세계대전. IFBY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독일 식민지 칭다오, 남태평양 군도 등을 점령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제국을 손쉽게 확장했다. 이 전쟁을 통해 IFBY는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지위를 공인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과 다른 선택. 역사상의 일본과 달리 IFBY는 추축국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입헌군주제와 연방제라는 정치체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해상 무역망은 고립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독일, 이탈리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했다. 그렇다고 미국, 영국 등 태평양에서의 경쟁 상대인 연합국과 완전히 손을 잡지도 않았다. IFBY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기회주의적 중립 혹은 제한적 개입이었을 것이다.
유럽의 전쟁에는 중립을 지키면서 아시아에서는 서구 열강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자신들의 세력권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는 동남아시아에 패권을 두고 치열한 외교적, 경제적 경쟁을 벌였지만 전면적인 전쟁은 피했다. 역사상의 태평양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거나 발발했더라도 미국과 IFBY가 일본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제3의 세력의 군국주의화된 중국보는 소련에 맞서 마지못해 협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결국 IFBY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전후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4부 전후 세계와 21세기 약 1946년 202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백제 야마토 제국 연방 IFBY는 승전국의 지위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에 참여했다. 한반도는 분단의 비빅을 피했고 연방은 냉전시대 서방 세계의 핵심 주기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21세기에 들어선 IFBY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3대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제한적 냉전과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 IFBY의 존재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 가장 극적인 결과는 한반도가 분단의 운명을 피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 승전국으로서 IFBY는 유엔의 창립 회원국이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 연방은 아시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38선은 없었다. 현대 한국사의 가장 큰 비극인 국토분단과 한국전쟁은 이대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분할 점령의 대상이 아니라 점령을 주도하는 주체 중 하나였다.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 동독상잔의 비극,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념 갈등과 군사적 대치하는 상처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연방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과 사회 심리에 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 트라우마가 아닌 승리와 번영의 연속에는 자부심이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었다. 냉전의 최전선.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기에 냉전의 최전선은 38선이 아닌 IFBY의 북쪽 국경, 즉 중국 및 소련과 맞닿은 만주와 연해주 경계선이 되었다. IFBY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자유진영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 연방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지만 종속적인 파트너가 아닌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동아시아의 안보를 주도했다. 제도장 경제 거인과 문화적 하이브리드. 전후 IFBY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융합된 독특한 하이브리드 문화를 꽃피웠다. 터닐 티엔즈의 기적. IFBY는 역사상의 한강의 기적과 일본의 전후 경제 부흥이 합쳐진 것 이상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기를 터닐 티엔즈의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연방은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금융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 한반도의 백제 권역의 인천하 3만 일대과 일본 열도의 야마토 권역의 도쿄 오사카 회랑은 연방 체제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융합된 정체성.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국가로 살아오면서 백제와 야마토의 문화는 서로 깊숙이 섞여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언어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에게는 백제어 한국어와 야마토어 일본어의 완벽한 이중 언어 구사가 기본 소양이 되었다. 정부와 학술계에서는 격식 있는 백제어가, 상업과 대중문화에서는 실용적인 야마토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일반 대중의 일상 언어에서는 두 언어의 단어와 문법이 섞인 독특한 크레오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음식 백제 궁중 요리의 섬세함과 정갈함이 야마토의 신선한 해산물 중심 식문화와 결합하여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퓨전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사회규범 사회구조적으로는 대륙의 유교적 위계질서와 열도의 집단주의적 화해의 문화가 결합된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강한 내부 결속력을 지닌 사회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경직성을 낳았을 수도 있다. 국가 정체성. 국민들은 스스로를 IFBY 시민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백제인 또는 야마토인이라는 지역적, 혈통적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했다. 이는 역사상의 한국이나 일본이 보여준 단일민족주의와는 다른 다층적이고 연방적인 국가 정체성이었다. 제세장 2025년의 연방 다극화, 세계의 글로벌 파워. 2025년 현재 백제 야마토 제국 연방은 명실상부한 세계 3대 강국 중 하나로서 다극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상. IFBY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끄는 지3의 일원이다. 안정된 민주주의 연방 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 그리고 기술과 문화를 통한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강력한 해양 세력이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은 미중 양극 구도가 아닌 미국 중국 IFBY의 3극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주변국과의 관계. 중국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동시에 최대의 전략적 경쟁 상대이다. 양국 관계는 현재의 미중 관계처럼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상호의존이라는 복합적인 양상을 띈다. 미국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동맹이다. 그러나 IFB와는 역사상의 한국이나 일본처럼 일방적으로 안보를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다. 자체적인 국방력을 완비한 대등한 파트너로서 때로는 미국의 정책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연방의 국익을 우선시한다. 중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애초에 주요 외교 현안이 되지 않는다. 내부 도전 과제. 초강대국 IFB와 역시 여러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 위기 역사상의 한국과 일본처럼 연방 역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긴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가장 큰 내부 위협이다. 연방 내 갈등 백제와 야마토, 양대 권역 간의 정치적 갈등은 연방의 고질적인 문제다. 연방 예산 배분, 문화 정책의 방향, 헌법상 권력 균형 조정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정체성 정치 융합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의와 역사적 앙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백제계와 야마토계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의 긴장 관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결론 하나의 분기점이 만든 다른 세계. 백강에서의 승리라는 단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운명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백제 야마토 연방이라는 가상의 국가는 우리에게 역사의 피연성과 우연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이대한 역사에서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 대신 1300년이 넘는 지속적인 번영과 통합의 역사를 경험했다. 긴 민족적 트라우마가 없는 자신감 있고 외향적인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일본 열도 역시 고립된 섬나라가 아닌 대륙과 연결된 해양, 문명의 한 축으로서 독자적인 봉건제나 군국주의의 길을 걷지 않았다. 양자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을 형성했고 서구 제국주의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비서구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근대적 제국주의의 열강이 되었다. 2025년 백제 야마토 제국 연방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제3의 극지위로 존재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안정과 긴장의 구도를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백제와 외의 연합이 삼국을 통일했다면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훨씬 더 강력하고 부유하며 문화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비극적인 근현대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자리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위대한 연방의 서사가 차지했을 것이다. 이 가상의 역사는 과거의 한 선택이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